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벌써 8월 14일이네요. 8월 14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티가 안 나죠?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는데요. 거의 다 나았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곳곳에서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혼도 났어요. 이렇게 다치고 다니냐. 다행히도 제가 아직 많이 어려서 회복력이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오늘 뉴스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뉴스는 노동부문 뉴스인데요. 우리 노동자들이 또 30m 높이의 송전탑에 고공농성에 올라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소식 알고 계실 텐데요. 김포에 있는 에어팰리스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을 약 3달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별로 이제 진척이 없다 보니까 지난 11일이죠. 11일 날 그 30m 높이의 송전탑에 고공농성에 올라갔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석 달 전이죠. 5월 16일 날, 지난 5월 16일 날 경남 거제에서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이 산업재해 사망사고인데요. 요 헬기 운송업체가 바로 에어팰리스이고 이 에어팰리스 본사가 김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는 거제에서 났는데 지금 경기도 지역의 노동자들이 이 김포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이 에어팰리스라는 헬기 운송업체는 선진그룹의 산하에 있어요. 계열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진그룹과의 이 노사 문제, 노사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일단 지난 5월 16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헬기로 자재를 옮기던 중에 추락을 했고요. 당시 헬기에는 이 박병일 정비사와 기장, 부기장 이렇게 3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요. 추락 사고로 기장은 사망을 했고 부기장과 박병일 정비사는 아주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박병일 정비사는 이후 사고 3일 후에 장기 기증을 하고 끝내 세상을 떠나셨던 거죠. 노조에 따르면 이제 노조가 항의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측에서 헬기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전 규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이후에 유가족들에게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 노동조합 관련된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에어팰리스라는 이 업체가 소속되어 있는 선진그룹이라는 이 회사 자체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시하고 경시하고 적대시하는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바로 천막농성에 들어갔는데 이 천막농성이 벌써 이제 석 달에 가까워 옴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이 협의들이 사실은 노측에서 노동조합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거는 크게 보면 이제 2가지 정도가 되겠죠. 하나는 헬기를 어쨌든 헬기 업체이기 때문에 헬기를 계속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사망하신 박병일 조합원 이 정비사 분들의 가족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사측에서 이 진정성 있는 사과나 애도의 마음을 표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두 번째는 굉장히 좀 인간적인 도리와 관련된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가 이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천막 농성을 하고 교섭을 하고 여기 있는 노동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노동자들도 함께 촉구를 했는데도 진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번에 전국 민주일반노조의 김성규 경기본부장이 지난 11일 날 오전 3시에 높이 30m에 달하는 송신탑에 오르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좀 소식입니다. 김 본부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이 선진그룹 측에 노조 탄압을 걷어치우고 사죄를 받아내겠다. 그리고 박병일 조합원, 우리 병일이 가는 길에 조금이나마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이런 소식 전해드리기가 좀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지난번에도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 소식이었죠. 높이 10m가 되는 다리 난간에서 경찰의 이 진압 속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소식을 전해드렸고, 오늘은 또 이 높이 30m의 송전탑에 고공농성에 올라가는 노동자들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지금이 2022년이라는 거죠. 뭐가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다는 그런
현상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노동면 소식 준비했는데요. 와, 저는 이 소식 듣고 정말 열받았어요. 조선업에서, 사실 조선업 그러면 우리가 바로 떠오르는 게 뭐 올해 상반기에 가장 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고 수많은 노동 현안들이 있지만 언론의 주목도 받았고 전 국민적인 사회적인 현안으로 떠올랐던 게 대우조선 해양의 하청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이었잖아요. 10년, 20년, 30년 근무를 하더라도 최저임금 선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고 이 조선업의 특성상 엄청난 이 산업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그에 걸맞는 안전 규정은 거의 없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 조선업의 전문가에 준하는 기술을 가진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조선업을 떠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알려졌었는데 와,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국가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을 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조선업의 외국 인력을 9,000명을 신규로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지난 8일 날 오전에 4차 비상경제장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를 하는 회의거든요. 여기에서 조선업을 비롯해서 뿌리산업 등 제조업과 농축산업에 외국 인력의 쿼터를 늘리고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게 이제 정부가 최근 심화하고 있는 제조업과 조선업 등의 구인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했던 건데 여기서 이제 조선업으로 할당된 양이 일단 1차적으로 9,000명이 돼인 거죠. 와, 사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위험의 외주화 이렇게 약간 고급스러운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위험이라는 게 사실은 산업재해잖아요. 그리고 사실 노동자가 죽는 거거든요. 산업재해 외주화고 사망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이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죽지 않는 환경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 조선업에 이미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하청 노동자들의 군이 있는 거죠. 이들이 조선업을 떠나는 이유는 뭐겠어요? 점점 더 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임금은 오르지 않고 이 임금을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떠나는 거잖아요. 이 현실은 도외시하고 높은 위험 부담과 낮은 임금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뒷전으로 하고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넣겠다고 하는 게 과연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부 당국자가 그것도 주무부처의 장관이 할 소린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전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부의 목표는 뭐 좀만 더 들어보죠. 기가 막히긴 하지만 일단 올해 국내 체류 외국 인력을 26만 4천 명으로 확대하는 거래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히죠. 아니 정부가 언제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나 가져봤습니까? 불법 체류자 단속하는 데 급급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도 또 상반기에 그 우리들 모두를 또 그 힘들게 했던 그리고 안타깝고 분노하게 했던 아마 포천시였나요? 그 비닐하우스에서 살던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그야말로 진짜 이 2022년에 얼어 죽는 이런 일까지 발생해서 모두의 분노를 사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책을 개선하는 것 전혀 없이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국내 체류 외국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당연히 이제 이런 외국 인력 도입은 해당 산업의 노동 조건 개선을 외면한 임시 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금속노조 쪽에서는 저임금과 고위험의 노동 환경을 개선할 근본 대책이 없이 기업의 민원 들어주기 식으로 외국 인력만 늘리는 것이라고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들을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신 좀 정말 똑바로 단디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소식은 정치면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또 모두의 이 세간의 화제가 됐던 게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이 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정부의 시행령으로 이것을 뒤집었다는 내용이었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말이 바로 시행령 정치라는 거죠.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정부라든지 이 하위법들, 시행령도 하위잖아요. 하위의 법이나 제도나 규칙들이 정비가 돼야 되는데 이 시행령 정치라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정권은 바뀌었는데 대통령은 윤석열이 됐는데 국회는 아직 절대 다수가 과반을 넘는 거의 180석에 육박하는 절대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를 우회해서 이 여러 가지 시행령들을 가지고 국회를 쭉 돌아가면서 윤석열 정부의 이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시행령 정치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그 검수완박이라고 표현이 되었던 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이것이 또 이제 최근에 이 법과 입법과 관련해서는 또 가장 관심이 되었던 사안이기도 했잖아요. 지난 상반기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법무부에서 뒤집어 엎었다는 거죠. 내용만 잠깐 보면 이런 겁니다. 법무부는 이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변명하고 있죠. 우리는 국회를 무시하지 않았다. 법무부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요. 이 국회에서 제정되었던 이 법에 등, 뭐뭐뭐 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등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뭐 우리가 뭐뭐뭐 등 그러면 이거를 넘어서 이거보다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는 이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부패나 경제 범죄 이외에 공직자 범죄나 선거 범죄, 일반 형사 사건까지 이 등에 포함시켜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를 했던 거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아니 원래 법에 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는 이 등을 해석해서 시행령을 만든 거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들어도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이 상반기에 만들어졌던 이면에는 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개혁의 범위 안에서 정신 속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 입법의 취지를 그대로 완전히 이제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거죠. 법 기술자 한동훈의 시행령 쿠데타, 삼권 분립의 근간을 흔드나 여기에 사실 저는 주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삼권 분립의 근간을 흔드나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시행령을 발표하고 나서 지난 12일 날 뭐라 그랬냐면 국회를 향해서 공식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정부에게, 그러니까 국회 내에 정부에게 법 개정의 의도와 속마음까지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와, 근데 저는 정말 여기서 읽히는 건 와, 진짜 오만하기 짝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국회에서 법을 바꿨단 말이에요. 바꿨을 때는 취지나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정부에 그것까지 따라달라고 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러니 이제 삼권 분립의 근간을 흔든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아니 당연히 국회에 입법권이 있는 이유는 그리고 정부가 이 법에 의해서 법치주의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는 요 흐름이야말로 각각의 권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법을 왜 개정했을까? 이 근본 정신과 취지에 따라서 정부가 운영이 되는 게 맞는데 니네 국회에서 법을 왜 개정했는지까지 우리에게 강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한동훈 장관이 과연 법치주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본인은 법 기술자라고 얘기를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나는 법을 제일 잘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과연 정말 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는 건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한동훈 장관은 얘기했지만 사실 상식에 부합하는 것은 이 국회의 입법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겠죠. 따르는 것이겠죠.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사실은 뭐 이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실력이 떨어져도 물론 안 되겠지만 실력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건 오만한 거거든요.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나 그리고 특히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라고 불리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태를 보면 뭐 사실 무엇보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실력이 있고 없고 법을 잘 알고 못 알고 이런 거를 떠나서 굉장히 이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발언과 언사를 스스럼 없이 남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조만간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서 한동훈 장관에게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번째 소식은 사회면 소식 준비했는데요. 이것도 좀 열받는 소식입니다.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자신에게 씌워졌던 내지는 그 자신에게 의심이 있었던 모든 혐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끝나고 완전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건데요. 정말 열받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이게 공정이에요? 이게 상식이에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식구이기 때문에 검찰들이 감싸줬던 거거든요. 정말 물어보고 싶네요. 이러면서도 검찰이 상식적이고 공정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사는요, 칼럼이에요. 경향신문에 여적이라는 그 칼럼란이 있는데 오창민 논설위원이 검찰이 만든 김학의 무죄라는 칼럼을 썼어요. 제가 오늘 이 기사를 가지고 왔던 이유도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뭐 너무 거창하죠. 저희 유튜브가 뭐 지금 이 역사의 어떤 굵직한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은 아니지만 어디서든 이 김학이라는 범죄자의 이름은 정확하게 남겨놔야 되겠다. 근데 이 칼럼이 길지는 않은데 뭐 아주 간결하게 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냥 제가 쭉 읽어드리려고 요약을 하려고 했더니 눈을 감고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013년 3월에 엘리트 검사 김학의가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차관에 임명됐다.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경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했는데 여기에 김학의가 등장한다는 것이었다. 동영상에는 한 남성이 사각 팬티 차림으로 여성을 끌어안은 채 가수 박상철의 무조건을 부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누가 봐도 김학의가 틀림없었다. 경찰은 별장에서 각종 음란물과 쇠사슬, 채찍 등을 발견했다. 김학의가 별장에 왔다는 참고인 진술과 김학의를 접대했다는 피해 여성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김학의의 출국 금지를 2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이 기각했다. 경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해서 김학의와 윤중천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김학의의 체포영장은 기각하고 가벼운 혐의를 적용해서 윤중천의 구속영장만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김학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피해자를 파악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인 2014년 촛불혁명 전이었죠. 동영상 속의 피해자가 검찰에 직접 이번에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동영상 속의 여성과 피해자가 동일 인물임을 확인할 수 없다며 또다시 단죄에 눈을 감았다. 정말 검찰이 겹겹으로 김학의를 옹호했던 거죠. 촛불혁명이 터졌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수사가 진행됐다. 2019년 3월 달에 김학의는 한밤중에 변장을 하고 출국을 시도하다가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제지당했다. 기억나실 거예요. 검찰은 김학의에게 특수 강간이 아닌 뇌물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다. 그러나 김학의의 도피성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공문서 조작 등 절차상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사건은 본말이 전도됐다.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김학의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날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됐다는 겁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의 제3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3차례나 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이미 2년 전 1심부터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가 됐다. 법적으로 온전히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검사의 부정부패, 검사의 스폰서 문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검찰의 수사 기소권 남용, 검찰의 경찰 억누르기 같은 병폐가 집약된 김학의 사건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죠, 설립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검찰의 총수가 대통령이 되고 공수처는 검찰의 견제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검찰은 그를 무죄로 만들었지만 역사는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제 유튜브 방송에서 다시 한번 김학의라는 이름을 호명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러고도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한반도 소식인데요. 오늘이 14일이고요. 내일 15일이 빨간 날이지만 월요일이기 때문에 어제 13일 토요일 날 이 광복 77주년
뭐 민주노총과 6.15 본부, 뭐 진보당 등 재정당 시민사단체들의 이 통일행사들이 열렸습니다. 남북 간의 정말 촛불혁명이 끝나고 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반짝 이 북미 협상과 남북 정상회담들이 쭉 이어지면서 뭔가 좀 다른 국면이 오리라고 예상했던 것이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지금 뭐 굉장히 뭐 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죠. 또 이 와중에 정말 저는 정치적인 이 깜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올해 8월 달에 다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진행되는데 아니 정부가 어떻게 공식 발표를 하면서 총력전급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건 뭐 누가 봐도 그냥 계속 그 도발을 그냥 하겠다는 의지잖아요. 이런 와중에 또 슬픈 소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북파공작원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뭐 간첩 그러면 남파 간첩만 생각하지만 또 이 남북 간의 지난 70년간의 관계 속에서 남쪽은 북쪽에 또 간첩을 얼마나 많이 보냈겠어요. 이 북파공작원에 의한 희생자 분께서 이 명예회복에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경향신문에 나왔던 소식이고요. 제목은 북파공작원이 북한의 중학생을 납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으로 납치해 온 거죠. 억류를 했는데 66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라는 제목입니다. 때는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1953년에 한국전쟁에 일단 휴전협정을 맺었으니까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서 3년 있으니까 완전 전쟁 직후인 거죠. 중학생이었던 김 씨는 이 북쪽에 황해도 용현군 용현읍 바닷가 인근 외딴 집에 어머니와 여동생 4명과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1956년 10월 10일 날 밤에 국군에 복장을 하고 총을 든 북파 공작원 3명이 김 씨의 집을 덮쳤던 거죠. 그들은 어른들이 있는지 물어본 뒤에 이 김 씨만 따로 불러냈대요. 김 씨는 여동생들과 같이 있었으니까 여동생들이 혹시 화를 입을까봐 순순히 북파 공작원들을 따라 나섰고 가족과의 생이별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당시 남북은 상대 진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각각 공작원을 침투시키는 등 첩보전을 벌이던 시기였고 이게 뭐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양측 모두 헤이그 협약 및 정전협정을 모두 위반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 씨는 백령도로 그러니까 남쪽으로 끌려간 거죠. 그리고 인천항을 거쳐서 서울 구로구 오류동 첩보부대로 끌려갔고요. 그곳에서 황해도 지역의 다리와 학교가 중학생이었으니까 뭐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겠어요. 학교를 다녔으니까 뭐 관공서가 어디에 있는지 지형 지물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신문을 1년간 받았대요. 조사가 끝난 뒤에는 4년 동안 한국군 부대와 미군 부대 등에 끌려다니면서 잡다한 심부름과 차량 수리 보조 같은 일을 했고요. 그렇지만 일한 만큼의 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밤이면 내무반 밖으로 나가서 철망을 붙들고 고향의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뭐 몰래 울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심정이 정말 어땠겠어요? 중학생 때 끌려와서 그는 우여곡절 끝에 부대 밖으로 나온 뒤에 강제로 남한의 국민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생활을 꾸려나가기는 힘들었겠죠. 경찰의 감시 속에서 변변한 직장도 잡지 못했고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생활고를 겪다가 지난 2년 전 불과 이제 2년 전이에요. 2020년 2월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 같은 해 12월 달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화해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이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진실화해위가 조사를 거쳐서 지난 9일날 며칠 전 9일날 회의에서 김 씨가 당한 사실이 맞는다고 판단을 하고 진실규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요. 김 씨를 납치했던 북파 공작원들도 다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누구인지. 이 북파 공작원들은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보상금까지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북한에서 사람을 데려왔다. 이게 이제 보상을 받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김주삼 할아버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김 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주삼 현재 85살 되셨어요. 이 김주삼 할아버지께서는 연락만 할 수 있으면 상봉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냐. 여동생들이 뭐 어머니는 뭐 이제 뭐 당연히 생각도 못 하겠고 여동생들이 4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북한에 있는 친동생들을 정말 보고 싶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정말 뭐 77주년 광복절 행사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분단 77주년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 분단 곳곳에서 피해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물론 뭐 우리 민족 전체가, 한반도 전체가 이 분단의 피해자일 수밖에 없죠. 이런 피해들이 하루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자주와 평화, 남북 교류 협력, 한반도의 번영,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 길들이 하루속히 속도를 좀 내기를 같이 마음을 모아보겠습니다. 아마 어제 8월 13일 날 경기도도 이제 오전 10시에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경기도 자주통일대회도 하고, 서울에서는 곳곳에서 이 자주평화통일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대회에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의 이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8월 14일자 방송, 오늘도 5가지 소식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